탄핵되든 복귀하든 윤석열은 보수 재건의 중심이 될 수 없다. 이기홍 대기자. 윤계엄 오판으로 만약 야당 집권하면 행정입법 완전 장악 나라 항로 바뀔 수도. 윤설령 복귀에도 리더십 신뢰도 상실. 보수는 연연 말고 새 리더십 창출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밤 68분간의 헌법재판소 최후 변론 중 40%가량을 야당과 좌파가 저지른 폭거 사례를 열거하는 데 할애했다. 전체 19,341자의 변론 가운데 7,637자에 달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박탈간첩법 개정 거부 국방 예산 중 핵심 감시정찰 예산 삭감 방산물자 수출 발목 잡기. 한미일 군사훈련 비난 등 군의 안보활동 방해 대통령 취임 전부터 탄핵 공세입법 폭주장관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검사 판사 등 공직자 줄탄핵 예산 폭거. 물론 뉴스를 매일 접해온 사람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들이다. 필자 역시 그런 야당의 행태를 칼럼에서 다룬 게 15회가량에 달한다. 그런데도 옴니버스식으로 열거된 사례들을 보니 새삼 놀라웠다. 정말로 지난 2년 반 동안의 이재명 민주당은 극악스러웠다. 건국 이후 이런 야당은 없었다. 그러나 그럴수록 윤 대통령이 한심스럽게 느껴졌다. 묻고 싶었다. 그럼 그동안 대통령은 뭘 하고 있었나? 대통령이 국민에게 실상을 알리고 경각심을 호소할 기회와 방법은 얼마든지 있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확성기를 가진 자리다. 기자회견을 매일 열어도 언론은 생중계하고 대서특필해줄 것이다. 대통령이 수시로 마이크를 잡아 야당의 행태가 국익에 미칠 영향을 진솔하게 설명하며 자제를 호소하는 소통을 했다면 국가 원로들을 포함해 중도와 보수 전체가 호응했을 것이다. 그런데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1년 9개월간 한 번도 회견을 안 하며 국민과의 소통을 거절한 것은 윤 대통령 본인이었다. 국민이 야당의 폭거를 모르거나 다 잊거나 덮어주려 했던 것도 아니었다. 지난해 4월 총선은 투표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여당의 압도적인 승리가 예상됐었다. 국민은 이재명 민주당의 오만과 폭주를 심판할 마음을 다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걸 스스로 차버린 게 윤 대통령 본인이다. 오로지 아내만 감싸고 돌다 정권의 도덕적 기반을 무너뜨리고 고집불통 버럭 행태로 야당보다 더 거만하고 오만한 이미지를 굳힌 자업자득이었다. 보수 진영의 위임을 받아 성노에 선 수성 총사령관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다. 기껏 대책이라고 내놓은 게 황당하고 어설픈 계엄이었다. 그 결과가 뭔가? 만약 탄핵이 인용되고 그 여세로 5월 대선에서 민주당이 집권하면 87년 민주화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행정입법 권력을 진보좌파 진영이 완전 장악한 체제가 된다. 물론 과거에도 여대 야소는 있었지만 기껏해야 과반을 한두 석 넘긴 대2004년 열린우리당 152석, 2008년 한나라당 153석, 2012년 새누리당 152석 불과했다. 다수당의 법안 일방 처리를 막는 장치인 선진화법 2008년 제정을 무력화시키는 패스트트랙을 통해 모든 입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5분의 3. 의석 180석을 차지한 정권은 2020년 코로나 총선에서 180석을 차지한 문재인 정권밖에 없었다. 하지만 당시는 정권 임기가 2년밖에 안 남아 대선을 의식해야 하고 부동산 실정 등으로 정권의 힘이 빠진 상태였다. 그런데 만약 현 민주당이 5월 대선에서 집권하면 최소한 2028년 4월 총선까지 3년간은 임기 초에 무소불위 대통령과 슈퍼의석, 여당이 일사불란하게 수백 개의 이른바 개혁입법 좌파 수건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경제사회 공영 언론 문화 역사 등 나라 구조 전체를 바꿔놓는 대변혁의 시기가 될 수 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명시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일어도 한때 좌파 혁명 노선을 추구했던 노동단체, 간부 출신 재판관을 포함해 우리 국제법연구회 출신들이 다수 포진한 헌재가 최대한 폭넓게 진보적으로 헌법을 해석해줄 것이다. 나라의 항로가 지금까지와 많이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헌재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생각할 때 유념해야 할 대목이 있다. 한국의 대통령 탄핵은 미국과는 의미가 다르다. 미국은 대통령이 탄핵돼도 정권 자체는 유지된다. 러닝메이트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해 자녀 임기를 채우기 때문이다. 닉슨이 탄핵 위기에 처해 사임하니 같은 당 소속 부통령인 포드가 승계해 자녀 임기를 채운 게 그 예다.
국민의 4년 임기 정권 선택 자체가 무효화되지는 않는 것이다. 대선은 대통령 개인을 뽑는 선거인 동시에 나라의 항로에 대한 선택이다. 앞으로 5년간 우리나라가 이 방향으로 가길 원한다고 국민이 결정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대통령 개인의 허물로 인해 국민의 5년짜리 결정 자체가 무효화된다. 다른 공직자와 달리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 판단은 헌법 위반 정도의 심각성이 공직 권한을 박탈하기에 충분한지 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5년짜리 체제 선택 결정 자체를 무효화할 만큼 중대했는지도 판단해야 한다. 민주당에 이런 판을 열어준 윤 대통령은 얼마 전까지도 탄핵이 당연히 기각될 것으로 확신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계엄 선포 때도 드러났지만 객관적으로 판세를 읽고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에 대해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부산 엑스포 유치나 지난 총선의 결과가 나오기 직전까지도 승리를 확신했다는 외눈박이 판단력, 즉 자기 객관화 능력 부재의 연장선상이다. 수감 후 여당 지도부와의 면담 때 윤 대통령은 당이 왜 안 움직이느냐고 불만을 터뜨렸고 보다 못한 당 간부가 왜 상황 파악을 못하고 어린애처럼 칭얼대느냐고 질타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설령 탄핵이 기각돼 복귀한다고 해도 보수 재건의 중심축이 될 능력도 자격도 잃었다. 이미 리더십은 바닥을 드러냈고 신뢰 자본을 까먹었다.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보수 진영 재건 움직임에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은 키워드에서 지워야 한다. 윤석열에 대한 입장이 새 리더십 선택의 기준이 돼선 안 된다. 윤석열을 중심에 놓으면 범보수 진영이 결집될 수도 없고 설령 뭉쳐진다 해도 그 한계는 명확하다. 수신과 치국이주양. 소란하고 시끄럽다. 나라를 경영하고 싶은 사람들이 죄다 기로에 서 있으니 갈등은 증폭되고 세상은 더욱더 소란하다. 누가 정상이 되든 통합이야말로 절실한 과제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듣고 놀란 것은 그의 현실인식이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반국가 세력이라니 북한이나 중국 등과 연관된 주권 침탈 세력이 곳곳에서 암약하며 드디어 경찰, 검찰, 선관위, 헌재까지 침투해 있다니. 저 귀한 시간에 어떻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말만 할까? 아니, 자기 안에 갇혀있음을 만천하에 드러낼까? 그리고 나니 긴긴 진술 중에 승복이 없었다는 점이 이해가 되었다. 탄핵이 기각되면 자리로 돌아가 개헌도 하고 정치개혁도 하겠다면서 인용되면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은 것이다. 그는 자기만 드러나면 되는 사람,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사람이었고 상대를 인정하는 일이 매우 불편한 사람이었다. 그런 태도를 가진 이가 말하는 정치개혁은 어떤 것일까?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 그런 사람이 하겠다는 통합은 누가 믿을지 또 모르겠다. 갈등을 잠재우는 통합의 의지가 진정으로 있었다면 인용될 경우는 승복할 것이니 그동안 시위해준 지지자들도 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 주기를, 그 대신 기각되면 인용을 바랐던 시민들도 승복해 주기를 바란다고 분명히 의지를 표명해 주어야 하지 않았을까. 누가 봐도 중요한 최후 진술의 날 대통령은 시간 맞춰서 오지도 않았다. 자기 차례가 되어서야 모습을 나타내 자기 할 말만 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 마지막까지 경청할 줄 모른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밀어붙이는 데 익숙하고 종종 불같이 화를 낸다고 해서 강한 성품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대통령은 생각보다 두려움이 많은 성격인 것 같다. 나라를 경영하는 태도와 스스로를 경영하는 태도는 다를 수 없다. 누구나 나라를 경영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나라를 경영하려는 자 스스로부터 잘 경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대학이 수신제 가치국 평천하라고 한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자기 속에 들끓고 있는 감정들을 돌보지 못하고 그 감정들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남탓만 하는 자가 천하에 나왔을 때는 세상은 늘 소란하다. 해세가 말년에 쓴 기도라는 시에는 이런 표현이 있다. 신이여, 내가 저지른 과오의 온갖 쓰라림을 맛보게 하시고 그 고통의 불꽃이 나를 핫게 하소서. 모든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나를 지켜나가도록 돕지 마시고 내가 뻗어나가도록 돕지 마소서. 내 모든 자아가 산산이 부서질 때 신이여, 그것이 당신의 손길이었음을 보여주소서. 그 불꽃들과 고통들을 당신이 낳으셨음을 보여주소서. 내가 저지른 과오의 온갖 쓰라림을 맛보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해서 해세가 살면서 우리가 모르는 많은 과오를 저질렀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기를. 그 과오는 도덕적이거나 법적인 것은 아닐 것이다.
사실 도덕적으로 잘못했으면 비난받거나 용서를 구하면 되고 법적으로 잘못했으면 처벌받으면 된다. 그것이 건강한 사람의 태도다. 그래서 우리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저지른 과오의 쓰라림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자신과의 관계인 것이다.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많이 잃었든 적게 잃었든 누구에게나 이 경험이 중심의 힘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경험이다. 자기를 잘 경영하는 사람은 수모를 당할 줄 아는 사람이고 고통의 불꽃이 자신을 함는 쓰라림을 맛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자아가 부서지고 해체되는 시간 없이 아브락사스에게로 날아갈 수 없다. 그래야 바람에 실려와 내 마음에 닿은 것들을 햇살처럼 축복해주며 살 수 있고 작은 일에 감사할 수가 있다. 작은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랑이 나를 감싸. 나를 녹이면 세상엔 또 크고 작은 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다. 어찌 만든 나라인데. 윤정호 기자. 후진사고 절반 막을 수 있다. 방지 장치 의무화 필요. 현대로템. 모로코서 전동차 2조 원 수주 재파 시천 30 월드컵 축구팬 실어 나른다. 편의점 이어 홈쇼핑도 털렸다. GS샵. 고객 개인정보 158만 건 유출. 폐허위 빈 깡통 옆에 소년. 625 직후였던 70여 년 전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1960년 1인당 국민소득은 79달러. 아프리카의 가나보다 가난했습니다. 작년은 36,132달러로 세계 29위였습니다. 한강의 기적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피와 땀, 희생, 정부의 노력이 어우러져 일궈낸 겁니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는 한국의 놀라운 경제 성장을 제외한다면 20세기 역사를 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고도성장기였던 1980년대 경제 성장률 9.7%를 자랑하던 대한민국이 작년 2.0% 성장에 그쳤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엔진이 식어가면서 앞날이 더 어둡다는 겁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을 1.9%에서 1.5%로 대폭 내렸습니다. 내년도 1.8%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지적은 더욱 뼈아픕니다. 내년도 성장률 1.8%가 되면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력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정부가 가장 뼈아프게 느껴야 될 것은 지난 10년간 새 산업이 도입되지 않았다. 지난 20년간 제조업 위주의 수출 품목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 중 8곳이 최첨단 산업을 선도하는 빅테크입니다. 더구나 이들 중 6곳은 1990년대 이후 설립된 젊은 기업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군가는 고통받는 창조적 파괴를 피하다 보니 새로 도입된 산업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표만 의식한 건지 타다 같은 토착 승차 공유 서비스의 싹을 국회는 아예 잘라냈습니다. 글로벌 100대 스타트업 사업 모델 중 57개가 한국에선 아예 창업이 불가능합니다. 문제는 결국 정치입니다. 30년 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지적했던 문제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행정력은 3류, 정치력은 4류, 기업 경쟁력은 2류로 보면 될 것이다. 경제는 정치가 잠잘 때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좋은 정치 없이는 좋은 경제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2월 27일 윤정호의 앵커 칼럼 어찌 만든 나라인데였습니다. 윤임기 6개월 못 받고 개헌 밝히길 양상훈. 지금의 인안관을 개헌의 황금 시기로 만들 수 있다. 윤과 헌법재판관들 용기와 결단으로 신락 같은 기회 붙잡아 또 하나의 629 기적 역사에 남겨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 최후 변론에서 개헌 추진 의사를 밝히고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했다. 남은 2년여 임기를 다 채우지 않겠다는 뜻인데 다소 막연하다는 느낌을 준다. 헌법재판관들과 국민에게 보다 명확한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선 언제까지 개헌을 마치고 물러나겠다고 분명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윤 대통령 주변에선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고 그 즉시 물러나는 방안도 거론됐다고 들었다. 하지만 이 정도로 국민의 60% 안팎에 달하는 탄핵론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금 윤 대통령이 몇 달 더 임기를 채우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탄핵이 기각되면 그로부터 6개월 내에 개헌을 마치고 바로 물러나겠다고 하면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을 수 있고 헌법재판관들도 이를 참작할 것이라고 본다. 탄핵의 목적은 형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다. 지금 물러나게 하는 것과 6개월 뒤 물러나는 것의 차이는 크지 않다. 일각에서는 위헌 불법 계엄을 한 사람이 6개월 뒤에 스스로 물러나게 하는 것은 법적 정의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 반드시 파면에 다시는 계엄이 없도록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모두 옳은 말이지만 지금 우리가 처한 복합적 위기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협소한 시각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윤 대통령이 탄핵되면 우리는 21년 동안 대통령 3명을 탄핵 소추하고 그중 2명을 실제 탄핵하게 된다. 정정이 불안한 남미나 아프리카에서나 있을 일이다. 극도의 정쟁이 계엄과 탄핵이라는 과잉 연쇄 반응을 부르고 있는데 어떻게든 이 흐름이 중단되지 않으면 이제 한국 야당의 목표는 당연히 대통령 탄핵이 되고 탄핵이 일상적 정쟁이 된다. 당장 다음 대통령부터 시작될 것이다. 나라가 어디로 가겠나. 헌법은 최고위 정치 문서이고 헌재의 국가 원수 탄핵 재판은 정치적 재판의 성격을 띠지 않을 수 없다. 정치적 재판이라는 것은 실정법의 한계에만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정말 지금은 법 차원이 아니라 나라의 역사와 미래까지 생각해야 하는 시점이다. 윤 대통령이 임기 6개월을 밝히고 헌법재판관들이 이를 참작했으면 하는 것은 이것이 둘도 없는 개헌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나라엔 사실상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빼고 거의 모든 정치인이 개헌에 찬성하고 있다. 지금의 이 권력 구조로는 국민 분열과 상시적 정치 전쟁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대표는 전국의 초점이 대선이 아닌 개헌에 맞춰지는 것을 불안해한다. 개헌 후 선거에서도 자신이 유리할 테지만 변수가 생기는 것이 무조건 싫은 것이다. 이 대표가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반대하면 개헌은 어렵다. 만약 윤 대통령 6개월 임기와 개헌을 전제로 탄핵이 기각되면 대선도 그만큼 연기된다. 그 상태에서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이 대표도 이를 막을 명분과 방법이 없을 것이다.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나라는 다시 개헌의 기회를 잡을 수 없을지 모른다. 다음 대통령 임기 후반기가 되면 또 유력 대선 주자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들이 개헌을 가로막을 것이다. 정치권 거의 모두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바로 이런 다람쥐 쳇바퀴 속에서 개헌론은 헛바퀴만 돌려왔던 것이다. 윤 대통령이 임기 6개월 약속을 지키게 할 확실한 보장책은 없는 것이 사실이다. 1987년 629 선언으로 개헌 논의가 시작된 후 정확히 4개월 만인 10월 29일 지금의 헌법이 공포 발효됐다. 개헌의 6개월은 결코 모자라지 않은 시간이다. 윤 대통령이 6개월 뒤에도 물러나지 않고 국민을 속인다면 지지층조차 돌아서서 대통령직 수행이 불가능할 것이다. 헌재가 탄핵 선고를 몇 달 연기해 개헌의 시간을 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대통령직 공백을 빨리 해소해야 하지만 개헌은 그보다 더 중대한 문제다. 비현실적이라고 하지만 말고 모든 가능성을 생각했으면 한다. 만약 윤 대통령이 탄핵되고 2개월 뒤에 대선이 치러지면 개헌은 물 건너가고 좀비가 된 이 제도가 우리 국민을 수십 년 더 괴롭힐 것이다.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는 논리는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 거듭 증명됐다. 선거에 이기든 지든 100대 0의 싸움이 아닌 60대 40의 경쟁이 되는 권력 구조와 지역 대결을 완화할 선거제로 바꾸면 한국 아민 지역 감정과 망국적 당쟁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 이것이 지금 한국에 필요한 최대의 국가 경쟁력이다. 여기서부터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문제가 풀려나갈 수 있다. 우리가 왜 지역으로 갈려 싸우고 널 죽여야 내가 살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야 하나? 그래야만 하는 인종적, 종교적, 이념적 근본 구조가 우리 사회 어디에 있는가? 순전히 정치 갈등이 도지고 자라나서 생긴 암이다. 그 암을 치유할 신락 같은 기회가 있다. 윤 대통령과 헌법재판관들, 이 대표가 용기와 결단으로 우리 역사에 또 하나의 629 통합의 기적을 탄생시켜주기를 간절하게 바란다.